물을 너무 많이 잡는 게 힘들어요. 이게 하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최근 캐머런 맥커보이 선수의 훈련법, 영법이 꽤나 화제입니다. 그런데 해당 선수의 영상을 보다 보면 상체가 보트처럼 떠서 가더라고요. 거의 수경 윗부분이 수면에 쓸면서 가듯이요. 무엇보다 자유형은 몸이 일자로 수면에 떠서 가는 게 저항이 가장 적은데도 상체가 뜨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생활체육에서 말하는 코어가 받쳐주지 못해 하체가 떨어지는 게 아닌 상체가 강한 추진으로 하체가 상대적으로 수중에 있는 거겠지? 단거리에서는 상체가 뜨는 영법도 정석적인 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카메론 맥커보이 선수가 요즘에 운동을 상당히 적게 하는 훈련법으로 하는데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남들보다 거의 한 4분의 1 수준의 운동량으로도 하는 건데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수영을 4분의 1 하는 거야, 수영을. 스트레칭이나 이런 건 그대로 하되 근력 운동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꾸 수영을 4분의 1을 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더 있어요. 많이 네, 있어요. 네. 이 맥커보이 선수는요. 과거에 도쿄올림픽에서 은퇴를 했었어요. 맥커보이가 유명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운동량이 상당히 많았던 선수예요. 시즌 초에는 50m, 100m 선수에도 불구하고 400m 시합을 많이 뛰었었어요. 과거에는 50과 100m에서 훌륭한 기록을 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맥커보이 훈련법은 지금은 100m는 안 하고 50m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50m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복귀하고 나서 그 전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으로 금메달까지 차지했죠. 그 전에도 경기력이 좋은 선수였지만 꼭 올림픽마다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올림픽 전에는 와 이번에는 금메달 딸 수 있겠다. 근데 올림픽 가면은 갑자기 조용해지는 선수였거든요. 맥커보이 훈련법이 그런 거예요. 이 선수한테 특화된 훈련이 아니고요. 어느 부분에 50m에 초점을 맞춘 훈련에만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훈련법은 많은 선수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에커보이는 다 제거시키고 그 훈련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만 적은 거지 나머지도 다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관심을 가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야, 운동 조금 해도 조금 하고 좋은 기록 남기고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조금 할래. 수영을 조금 하는 거예요. 맥커보이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타켓이 확실하다는 거죠. 지금은 100m를 안 뛰어요, 시합을. 아예 아예 50m로만 50m 하나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저는 이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 네. 이제 올림픽도 50m가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50m 종목이 없었어요. 자유형만 있었고 나머지 종목이 없었는데 2028년 올림픽부터는 전 종목이 50m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훈련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모든 선수가 다 50, 100, 200을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50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떠서 간다는 거 있잖아요. 단거리일 경우에는 좋아요. 킥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단거리일수록 깊게 눌러 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트가 앞으로 뜨듯이 뜨게 되는 거예요. 자유형 50만큼은 일자가 아니라 살짝 15도 정도 기울어서 한다. 그렇게 하는 선수도 많다. 킥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짝 더 기울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 15도 정도 기울였을 때 좋은 방법이고요. 단거리 할 때 상체가 뜨더라도 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대신 효율적인 수영을 얘기할 때는 다른 시선으로 봐야죠. 정확하게 저항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죠. 이 50m 폼하고요. 장거리 효율적인 수영하고는 좀 별개예요. 이렇게 뜨는 이유는 킥을 더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병 엔트리가 궁금합니다. 손을 놓는 모양, 위치, 강도, 물팀, 피니시 후에 엔트리 단계에 물을 끄는 사람도 있고 위로 넘기는 사람도 있고 정답은 없겠지만 일반 수영인이 저병 잘한다의 관점에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들어가는 이 순간을 엔트리라고 해요. 근데 질문은 거의 리커버리 전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병할 때 리커버리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지 않을까요? 높은 게? 낮은 게. 왜냐하면은 지나치게 높게 하면은 제가 서서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네. 누워서 하면은 뒤로 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 그렇게 되는 자세군요. 그쵸. 그러면은 그렇죠. 낮은 게. 어깨 유연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물에 쓸리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낮게 가는 게 리커버리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높게 가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요 리커버리를 높게 가죠. 그러면 엔트리 들어갈 때 추가적인 에너지를 더 줄 수가 있어요. 저병은 어쨌든 웨이브로 앞으로 넘어가는 동작이잖아요. 이 넘어가는 에너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해요. 그거는 어깨 유연성이 충분하신 분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리커버리는 최대한 낮게 돌아가는 게 효율적이다.
테크닉 얘기할 때는요, 저병에서 마이클 펠프스 예를 많이 들어요.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폼에 근접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약간 정석적인 자세를 예, 정석적인 가진 자세예요. 분이군요. 마이클 펠프스 영상을 보시면요, 리커버리가 상당히 얕게 들어가요. 유연성이 좋으면 상관없지만 나쁜데 굳이 이렇게까지 높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낮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린이 입장에서 영상을 보고 드는 의문점입니다. 고개가 수면에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면에 나올 때까지 어떻게 계속 기포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날숨을 참는 구간이 생기는 것은 고개가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까지 계속 날숨을 못해서 참을 수밖에 없어서 고개가 들어가는 구간에서 참고 고개가 수면에 나오는 구간에 코로 내뱉고 나오는 패턴으로 하는 것은 폐활량이 부족해서인가요? 고수분들은 고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날숨을 시작해서 수면으로 다시 나올 때까지 계속 날숨으로 끊임없이 기포를 어떻게 내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수중에서 날숨을 가늘고 길게 가져가시나요? 폐활량이 부족해서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습관이에요. 뱉는 습관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뱉는 것도 상당히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쉬운 방법으로 참았다가 뱉는 방법을 선택을 많이 하세요. 지금은 효율적인 수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마시는 것보다 뱉는 게 중요해요. 수영을 처음 배우신 분들은 내가 물속에서 뱉는 시간을 오래 가져가는 그런 연습도 하셔야 돼요. 수영은 뭐예요? 앞으로 속력을 내서 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산소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뱉는 연습을 잘 하셔야 또 마실 때 편해지고,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안 마셔진다고. 숨이 안 맞으신다고요? 숨이 아무리 해도 마셔지지 않는다고. 뱉어야 마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 특징이 다 안 뱉어요. 처음부터 뱉는 거 쉽지 않아요. 폐활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셔야 호흡이 트인다? 그 경험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아무리 호흡이 트이고 폐활량이 좋고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도 평상시보다 오래, 특히 평영할 때 글라이딩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고 할 때 있죠. 그때는 선수들도 좀 참아요. 참았다가 뱉게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는 뱉는 거를 쉬면 안 되지만은 지나치게 참는 거 아닌 경우에는 뱉는 연습을 힘들어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폐활량을 늘려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폐활량이 거죠? 늘어나는 게 1번이고 그리고 뱉는 연습을 해야 또 폐활량이 늘어요. 근데 이 부분 진짜 다들 안 하세요. 생활체육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머리가 다 높아요. 두 번째, 잘 안 뱉어요. 나머지는 신체적인 어떤 유연성이나 가동성이나 안정성 여러 가지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생활체육에서 가장 짚고 넘어갈 문제예요. 머리가 높고 안 뱉어요.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좀 있죠. 운동 후에 영양제를 먹으면 흡수율이 좋아지나요? 식사보다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고갈을 시킬 정도로 운동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영양제를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냐? 어떤 영양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한 거는 부분은 맞고 부분은 틀린 거죠. 영양제가 흡수율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크레아틴 같은 영양제는 흡수율이 높다. 하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차이는 없고 오히려 코엔자임 같은 경우는 식사 후에 먹는 게 더 유리하다. 운동 후 직후 먹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운동 후 최소 30분이 지난 다음에 흡수율이 높아져요. 또 오히려 운동이 끝나자마자 먹는 건 흡수율이 낮아져요. 운동 끝나고 좀 어느 정도 혈류가 재분배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드셔야지만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마 상당히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쵸. 끝나자마자 먹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칭이 경기 전에도 중요한가요? 어떤 전문가들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는데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한 가지예요. 이런 것 때문에 선수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몇 번 한다고 독이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필요해요. 네. 여기서 스트레칭은요, 한 동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있죠, 유연성. 그 범위보다 더 크게 1분 이상 했을 때 그 정도의 스트레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친 스트레칭, 자기가 갖고 있는 가동 범위보다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스트레칭, 그게 나쁜 거지. 당연히 운동하기 전에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 하고 시합을 뛰어야죠. 그걸 하고 경기를 해야지. 근데 이거를 강도나 방법을 빼고 스트레칭하고 얘기를 해버리니 가만히 있다가 시합 뛰는 습관들이 생기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이제 오해도 풀리고 많이 좋아졌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거를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코치분들 중에서도요? 이거에 관련된 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저는 그거 볼 때가 좀 화가 났었거든요. 네. 어떤 스트레칭이 독이 되는지 얘기되는데 무조건 스트레칭이라고 해버리니까 움직이는 게 다 독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떤 스트레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운동하고 나서 스트레칭이 회복 속도를 느리게 한다. 저는 오히려 하는 게 더 빨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도 어떤 스트레칭이에요.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시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가 움직일 수 있지 못하는 그 범위까지 연습을 하는 거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연습 때는 또 해줘야죠. 왜냐면 유연성과 가동성이 더 좋아지려면.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열심히 움직이다가 시합 뛰시면 됩니다. 저는 바닥을 보는데 강사님은 자꾸 시선을 좀 더 앞으로 하고 머리를 조금 들라고 하세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영을 하고 있는데 앞을 보라고 했다면은 머리가 너무 들어가 있어가지고 몸이 있으면 직선 선상 안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만 딸락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사람도 거북목처럼 그런 사람한테는 차라리 앞을 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앞에 보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시선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앞에 45도, 밑에 이게 있는데 밑에 보는 것도 좋고요. 45도 보는 것도 상관없이 좋아요. 하지만 앞에 보는 거는 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머리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머리가 높아지면 어딘가는 가라앉겠죠. 그게 킥이 받쳐줘가지고 띄울 수 있지만은 결국엔 이것도 비효율적인 거죠. 단거리 할 때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단거리 할 때는 이렇게 한 15도 정도 기울여서 가기도 하니까는. 근데 머리가 높은 거는 수영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앞을 봤을 때 머리가 높아질 확률이 높아져요. 여기서 머리를 높게 간다는 거는 지금 앉아있는 자세에 턱을 든 거하고 똑같거든요. 턱을 들었을 때 팔 어깨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고 어깨를 돌려보세요. 오,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많이 나죠. 네. 앞을 보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미 텐션이 들어간 상태에서 팔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유연성이 좋아서 앞에 봐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유연성이 좋은 사람 빼고 얘기하자면은 앞에 보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하지만 저도 앞에 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북목처럼 수영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앞을 보라고 해가지고 고개를 좀 띄워주죠. 그런 거 아닐까, 머리가 너무 밑에 내려가서 하는 거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형 훈련할 때와 경기할 때의 고민이 있습니다. 킥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 킥 박자를 생각하며 수영하면 풀푸시가 약해지는 것 같고 풀푸시의 비중을 두고 하면 킥 박자와 파워가 무너집니다.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합이나 훈련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A에 집중하시고 B가 안 되는 경우, B를 집중하고 A가 안 되는 연습 부족이죠. 그 다음에 시합하고 훈련 어느 쪽에 선택을 할 거냐. 당연히 훈련하고 시합을 뛰고 또 시합 뛴 다음에 또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팁은 있어요. 보통 운동이 좋아진다, 실력이 향상된다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자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작가님도 처음에 글 쓰실 때 처음부터 잘 쓴 건 아니죠. 그쵸. 저도 그쵸. 훈련한 거죠. 훈련할 때는 좀 힘들게 훈련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자동화가 돼가지고 쉽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수영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자동화시키는 거를 우리는 곧 실력이 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동화가 되면은 에너지를 덜 쓰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다양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유튜브 보면은 막 이 방법 저 방법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이 과잉돼서 문제잖아요. 이 과잉된 지식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셔가지고 그것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 통해서 하는 거. 어쨌든 내가 똑같은 패턴에서 자동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연습을 하고 나서 그걸 또 시합 때 해봐야죠. 안 되면 다시 연습을 하는 거예요. A냐 B냐 C냐 D냐 이렇게 선택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배영에서 물을 너무 많이 잡아서 힘들어요. 발이 안 떠서 그런 것 같은데 하체 띄우는 법 알고 싶어요. 물을 너무 많이 잡는 게 힘들어요. 이게 하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물을 많이 잡는다는 말은 빼고 하체가 가라앉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하체가 가라앉는 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도하게 배꼽을 수면에 가깝게 올리는 거. 배 올리세요, 배 올리세요 하면서 가볍게 서 있는 자세 정도면 되는데 오히려 허리가 꺾인 자세가 되는 거죠.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이런 자세가 오히려. 그러니까 다리가 당연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배꼽이 너무 높아서. 두 번째는 같은 건데요. 턱이 너무 높아서예요. 높다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있으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들으면서 브릿지 자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배꼽을 올려서 브릿지 자세, 턱을 너무 들어서 브릿지 자세,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가장 배영할 때요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한 가지예요. 다른 요인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물을 너무 많이 잡는 거는 다리보다는 엔트리의 모양에 따라서 다른 거지, 물은 그거하고 조금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수영 선수들의 시합 당일 루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개인마다 다 루틴은 다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오전 만약에 9시에 시합이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6시 전에는 기상을 해요. 오전 9시에 시합이 있을 때 전날 저녁은 조금 보충을 해주고, 당일 아침은 뭐 아주 가볍게 뭐 죽 정도 아니면 바나나 탄수화물 위주로 가볍게 해주고요. 한 6시에서 6시 반 정도 이제 들어가죠. 거기서 30분 정도는 지상 훈련을 하죠. 스트레칭이나 자기만의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약 1시간에서 40분 정도 그 사이에서 몸을 풀고, 경기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대기하면서도 조금 스트레칭하고 움직이다가 시합 전에 경기용 수영복을 갈아입고 대기한 상태에서 시합을 뛰게 되죠. 일반적인 거예요. 이분이 물어본 거는 시합 때 스트레칭을 뭐를 하고 달리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는 너무 선수마다 틀려요. 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선수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개인운영 선수였거든요. 네. 그 개인운영 400이 보통 오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0m 이하는 예선과 결승이 있고요. 400m 이상부터는 예선 결승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바로 결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타임 레이스라고 합니다. 개인운영 400 같은 경우에는 나 때는 오전 첫 경기가 일반적이었어요. 상당히 아침에 시합을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하고 저녁하고 몸 상태가 전혀 틀렸어요. 저는 오후가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항상 내가 시합을 뛰니까 400m에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조깅을 했어요. 아침부터요? 예,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일어나서 최대한 오후 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조깅을 하고 몸을 최대한 늦게 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9시 경기면은 네. 보통 30분 전에 워밍업 시간이 끝나요. 8시 반까지 몸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막 6시에 들어가서 7시에 나와서 시작 뛰지 않고 다 루틴대로 가다가 한 7시 반 정도에 들어갔어요, 물속에. 심판이 이제 나가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몸을 풀다가 들어가서 뜨거운 물로 샤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경기용 수영복 입고 그러고 시합됐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방법이기도 하고. 개인운영 200 같은 경우는 예선을 뛰었기 때문에 결승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 핑계일 수도 있는데, 예선을 뛰고 나면은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몸을 안 풀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저는 살짝 몸을 아주 가볍게 풀거나 10분, 5분. 자기만의 다 루틴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막 수영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진이 쭉 빠진 스타일이었어요. 그 시간을 최소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루틴을 갖고 있는 선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하고 전혀 반대로 예선 결승 몸을 많이 풀려고 하는 선수도 있어요. 이건 개인차가 있다. 하지만 선수들은 보통 식사를 하고 지상훈련하고 몸을 풀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일어나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병과 평영 시 물의 저항값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영할 때 가장 큰 저항은 형태죠, 형태. 이 자세보다는 이 자세가 저항을 더 받고, 이렇게 몸이 수평으로 잘 된 것보다 이렇게 길어지면 더 저항을 더 받고, 이 형태 저항이 가장 많고, 거기서 또 뒤에 생기는 압력 차이에 의한 저항도 있을 것이고, 물이 흔들리면은 또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항은 보통 우리가 3가지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신데, 저항값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오냐? 그러면 당연히 평영에선 다리를 끌어올렸을 때 저항도 많이 받고요. 자유형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나갈 때인데 저항값, 그럼 수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속도가 빠를수록 저항은 증가해요. 천천히 가면 저항을 덜 받아요. 그래서 수영의 효율성은 천천히 할 때 가장 좋아요. 근데 빨리 하면 저항이 커져요. 그러면 천천히 해야 될까요? 빨리 해야 될까요? 빨리 하고 자세를 그렇죠. 다르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빠를 때 가장 저항을 안 받는 형태여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저병과 평영, 양팔로 하기 때문에 타 종목보다는 분명히 저항을 많이 받을 거예요. 특히 자유형보다는 현저하게. 그리고 저항을 저병보다 더 많이 받는 건 평영이죠. 왜냐하면 평영은 다리를 끌어오는 동작도 있고 몸을 세우는 동작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항을 많이 받지만, 저항값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는 저항은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럼 이거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저항이 높아야 하는 지점도 있죠.
저항을 피해가야 속도가 빨라지지만 네. 저항을 많이 받아야지만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있어요. 많이 받아야죠. 그쵸. 왜냐면은 물 당길 때 여기에 저항을 많이 받아야 그만큼 내가 많이 미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걸 나가게 해서 물을 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포지티브 저항이라고 하고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네거티브 저항이라고 해요. 그럼 이 포지티브 저항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저항은 속도에 비례한다고. 그럼 얘는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돼요? 저항이 많이 걸리니까 그만큼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뭐 질문만 갖고는 제가 다 답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속도로 비교해가지고 한번 답해봤거든요. 수영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데 우리가 수영을 좀 어렵게 배우는 건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는 수영의 우선순위가 뭘까? 일단은 잘 떠 있는 거예요. 좋은 자세로 떠 있는 건데 그럼 좋은 자세가 뭘까? 팔다리 제외시키고 몸통이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자세 있죠. 아니면 가만히 누워 있는 자세. 그 자세로 일단은 만드는 게 가장 1번이에요. 수영을 배우실 때는요. 팔의 각도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먼저 잘 뜨고 잘 눕는 거 그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수영을 제일 빨리 배우는 방식 중에 한 가지고요. 때로는 좀 수영을 대충도 해야지만 수영이 재밌어져요. 너무 이런 팔 각도에 집착하다 보면은 진짜 수영에 필요한 거는 못 배우시고 어렵기만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은 팔 각도나 팔 모양은 몸 자세가 갖춰지고 나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수영이라고 하면 4대 영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그 전에 이 영법의 공통적인 움직임을 먼저 배우면 좋지 않을까. 이 네 가지 영법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동 범위와 유연성과 관절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토대로 영법을 하는 건데 이 영법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수영에 필요한 움직임 있죠. 그 움직임을 먼저 배우고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교육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수영에 필요한 움직임 16가지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현장에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항상 앉아서 뭘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늦어지기도 하는데 선수든 생활체육이든 수영을 좀 더 쉽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걸 또 교육하는 컨텐츠 혹은 교육하는 수업을 좀 만들려고 하니까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